파리 스케치. 어니스트 해밍웨이 지음. 송은주 옮김. 낭독 김상자. 포드 매덕스 포드와 악마의 제자. 노트르담 대샹거리의 제주소 건물 위 아파트에서 살던 시절, 라 클로즈리 데릴라는 가장 가깝고 좋은 카페였다. 파리에서 가장 좋은 카페에 속했다. 실내는 따뜻했고, 봄, 가을이면 대로변을 따라 쳐놓은 큰 차양 아래 광장과 내 원수의 동상이 있는 쪽으로 나무 그늘 및 야외 테이블 자리가 아주 쾌적했다. 나는 웨이터 2명과 친구가 되었다. 돔이나 보통드 카페에 가는 사람들은 릴라까지는 잘 오지 않았다. 릴라에는 그들이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들이 들어가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시절에는 몽파르나스 대로나 라스파유 대로 모퉁이처럼 남들 눈에 잘 띄는 카페를 많이들 찾았다. 그런 곳에는 칼럼니스트들이 기삿거리를 찾아 드나들었다. 라 클로즈리 데릴라는 한때는 시인들이 모임을 갖던 카페였다. 마지막으로 자주 드나든 시인이 폴 포르인데 그의 시는 읽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전쟁에 참전해 오른쪽 팔을 잃은 시인 블레즈 상드라르가 권투 선수처럼 코뼈가 부러진 얼굴에 텅 빈 오른쪽 소매는 걷어올려 핀으로 고정시키고 성한 왼쪽 손으로 담배를 마는 모습은 보았다. 그는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좋은 말벗이었다. 그가 거짓말을 늘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의 참말보다 더 재미있었다. 어쨌든 그때 릴라에 오는 시인은 그뿐이었고, 나도 그를 거기에서 딱 한 번 보았다. 단골들은 서로 가볍게 몽례만 나눴다. 남루한 차림새에 레지옹 도네르 훈장의 붉은 리본을 옷깃에 단 턱수염 기른 노인들이 아내나 정부를 데리고 오기도 했다. 우리는 그들을 과학자나 학자로 생각했다. 그들은 아페리티프 와인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들보다도 더 허름한 차림새로 프랑스 한림원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교수나 강사 출신인 듯한 교육공로 훈장에 자주색 리본을 단 사람들도 커피 한 잔을 놓고 아내나 정부와 함께 그들 못지않게 오래 앉아 있곤 했다. 이런 사람들은 함께 온 일행이나 시켜놓은 술, 커피, 차, 비치된 신문이나 잡지 외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카페 분위기는 편안했다. 아무도 남을 의식하지 않았다. 릴라를 찾는 손님들 중에는 동네 주민도 있었다. 그들 중에는 옷깃에 무공 십자훈장을 달거나 노랑과 초록에 무공훈장 리본을 단 이들도 있었다. 팔다리를 잃은 장애를 잘 극복한 모습, 의안의 품질, 얼굴 부상을 회복시킨 의술이 눈에 띄었다. 큰 상처를 치료한 얼굴에는 매끄러운 스키 활강로처럼 무지갯빛에 가까운 빛이 돌았다. 학자나 교수들도 상해를 입진 않았어도 나름대로 병역의 의무를 잘 수행했겠지만 우리는 이런 손님들을 더 존경했다. 그 시절에는 참전하지 않은 이는 신뢰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우리가 본 시인은 상드라르 뿐이었지만 잃어버린 한쪽 팔을 덜 과시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가 단골 손님들이 오기 전인 오후에 일찌감치 릴라에 와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날 저녁, 릴라의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나무와 건물들, 대로를 느리게 지나가는 멋진 말들을 비추는 빛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 등 뒤와 오른쪽으로 카페 문이 열려 있었는데 한 남자가 나오더니 내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다. 그가 말했다. 여기 있었군. 그는 자신을 포드 매덕스 포드라고 소개했고 희끗희끗한 콧수염 사이로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몸을 꼿꼿이 세운 품이 마치 뒤집어 놓은 큰 통 같았고 옷을 잘 차려입고 있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좀 앉아도 되겠소. 그는 지쳐 보이는 푸른 눈으로 대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저 짐승들이 인도적으로 도살되도록 하는데 꽤 긴 시간을 보냈소. 그의 말에 내가 대꾸했다. 그 말씀은 전에도 하셨습니다. 아닐 텐데. 확실합니다. 정말 이상하군. 평생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데. 한 잔 하시겠어요? 웨이터가 오자 포드는 샹베리 카시스를 한 잔 주문했다. 키가 크고 마른 웨이터는 벗겨진 정수리 위로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카락을 빗어넘겼고 콧수염을 빽빽이 길렀다. 그가 주문을 확인하자 포드가 말했다. 아니, 브랜디 소다로 주게. 웨이터가 다시 주문을 확인했다. 브랜디 소다요? 나는 늘 포드의 눈길을 피했고 밀폐된 방에서 가까이 있을 때는 숨을 참았다. 하지만 지금은 야외에 있었고 내 쪽에서 포드 쪽으로 부는 바람에 낙엽이 포드 쪽으로 날리고 있었으므로 안심하고 그를 정면으로 보다가 거리 너머를 보았다. 다시 빛이 바뀌었지만 그 변화를 놓쳤다. 그가 합석한 바람에 입맛이 바뀐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술을 한 모금 마셔보니 맛은 여전히 좋았다. 그가 말했다. 자네, 무척 시무룩해 보이는군. 아닌데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자네는 좀 더 나다녀야 해. 카르디날 르무안 거리에 있는 바알 미제트에서 저녁 모임이 있어서 자네를 부르려고 들렀네. 선생님이 파리에 오시기 전에 그 위층에서 2년간 살았어요. 묘한 일이군. 진짜인가? 그럼요. 확실해요. 거기 주인이 택시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비행기를 타러 가야 했을 때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공항으로 떠나기 전에 바알 미제트에 들러 어둠 속에서 화이트 와인을 한 잔 마셨죠. 난 비행기 타는 건 늘 싫어. 자네 저와 함께 토요일 밤에 바알 미제트로 오게. 아주 즐거운 곳이야. 찾아올 수 있도록 약도를 그려주지. 우연히 발견한 곳이라네. 카르디날 르무안 거리 74번지죠? 제가 그 건물 3층에 살았다니까요. 포드가 말했다. 번지수는 없어. 하지만 공트르스카르프 광장을 알면 거기도 잘 찾을 걸세. 나는 긴 유리잔에 담긴 음료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웨이터가 포드의 음료를 가져왔고 포드가 그에게 잘못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브랜디 소다가 아니라니까. 그는 예의를 지키면서도 엄격하게 말했다. 내가 주문한 것은 샹베리 베르무트와 카시스였다고. 괜찮네, 장. 그건 내가 마실 테니 이분께는 지금 주문하신 것을 갖다 드려요. 포드가 정정했다. 지금이 아니라 아까 주문한 거지. 그때 망토를 입은 창백한 남자가 우리 앞을 지나갔다. 키 큰 여인과 함께였는데 우리 테이블을 힐끗 보더니 대로를 따라 가던 길을 계속 갔다. 포드가 말했다. 내가 저 남자랑 절교한 거 아나? 절교한 거 아냐고. 아니요.
절교하신 상대가 누군데요? 벨록이야. 진짜로 관계를 끊어버렸지. 몰랐습니다. 왜 절교하셨어요? 이유야 한두 가지가 아니지. 하여간 진짜로 절교했어. 그는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았다. 나는 벨록을 본 적이 없었고 방금 전에 그 사람이 우리를 본 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생각에 잠긴 채 테이블 쪽을 무심코 바라본 것 같았다. 나는 포드가 그에게 무례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빠졌다. 이제 막 문학에 입문한 젊은이로서 벨록을 선배 작가로 존중했기 때문이다. 지금 같으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때는 흔한 일이었다. 나는 벨록이 테이블에 들러 인사를 나눴더라면 좋았을 거란 생각에 아쉬웠다. 포드와 마주치는 바람에 그날 오후를 망쳤지만 벨록 덕분에 좋아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포드가 나에게 물었다. 자네는 브랜디를 왜 마시나? 젊은 작가가 브랜디를 마시기 시작하면 치명적이라는 거 모르나? 그다지 자주 마시지는 않습니다. 나는 에즈라 파운드가 포드에 대해 해준 말을 잊지 않았다. 파운드는 그에게 절대 무례하게 굴어서는 안 되며 그는 너무 피곤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다. 또 그는 정말 훌륭한 작가이고 집안에 아주 나쁜 일이 있었다고 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려고 애썼지만 바로 닿을 듯한 거리에서 숨을 씩씩대는 육중하고 야비한 포드의 존재 자체를 견디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노력했다. 내가 물었다. 절교는 왜 할까요? 그때까지 절교는 영국의 여류 작가 위다의 소설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위다의 소설은 영 읽히지 않았다. 겨울에 스위스의 스키장에 갔다가 습한 남풍이 불 때가 되어 읽을 거리라고는 전쟁 전에 나온 낡은 문고판밖에 없을 때조차 그랬다. 하지만 나는 육감으로 그녀의 소설 속 인물들은 서로 절교할 거라고 확신했다. 포드가 설명했다. 신사라면 비열한 놈이랑은 관계를 끊는 법이야. 나는 브랜디를 급히 한 모금 들이켜고 물었다. 개망나니하고는 인연을 끊는 건가요? 신사가 애초에 개망난이랑 알고 지낼 일이 없겠지. 그럼 대등한 관계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하고만 절교할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지. 어떻게 해서 비열한 놈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비열한 놈인 줄 몰랐거나 나중에 비열한 놈이 된 것일 수도 있고. 비열한 놈이란 뭐죠? 반쯤 죽도록 패주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꼭 그런 건 아니야. 에즈라는 신사인가요? 당연히 아니지. 그는 미국인이잖아. 미국인은 신사가 될 수 없는 겁니까? 포드가 설명했다. 아일랜드 태생의 하원 의원 존 퀸이라면 신사라고 할 수 있지. 몇몇 미국 대사들도 그렇고.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마이런 T. 해릭은요? 아마도. 미국 태생의 소설가 헨리 제임스는 신사였나요? 거의 신사였지. 선생님은 신사인가요? 그렇다마다 국왕 폐하로부터 장교직도 받았는걸. 참 복잡하군요. 그럼 저는 신사입니까? 당연히 아니지. 그럼 왜 저랑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까? 자네가 유망한 젊은 작가라서 같이 마시네. 사실상 동료 작가로서 말이지. 너그러우시군요. 포드가 인심 쓰듯 말했다. 이탈리아에서라면 자네도 신사 대접을 받을 거야. 하지만 저도 비열한 놈 아닌가요? 당연히 아니지.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가? 내가 서글프게 말했다. 저는 비열한 놈일지도 몰라요. 브랜디나 마시고 있으니. 트롤럽의 소설에서 해리 하스퍼경이나 했던 짓이에요. 그런데 트롤럽은 신사였나요? 물론 아니지. 확실합니까?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난 아니라는 쪽이야. 필딩은요? 그는 소설가이자 판사였잖아요. 엄밀히 따지자면 신사일 수도 있지.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극작가 말로는요? 물론 아니야. 존 더는요? 그는 성직자였지. 재미있네요. 관심을 보이니 기분이 좋군. 자네와 헤어지기 전에 물을 탄 브랜디를 한 잔 마셔야겠네. 포드가 떠난 뒤 해가 졌다. 나는 가판대로 걸어가 파리 스포츠 콩플레를 한 부 샀다. 오태유 경마장에서의 경주 결과와 다음 날 안기행 경마장에서 열릴 경주에 나올 말들의 목록이 실린 경마 석간신문 최종판이었다. 장과 근무 교대를 한 웨이터 에밀이 오태유의 마지막 경주 결과를 보려고 테이블 쪽으로 왔다. 그때 릴라에는 좀처럼 오지 않는 내 멋진 친구가 테이블 쪽으로 와서 앉았다. 친구가 에밀에게 술을 주문한 바로 그 순간 망토 입은 창백한 남자가 키 큰 여인과 함께 우리 곁을 지나갔다. 그는 테이블 쪽을 흘끗 보고는 눈길을 돌렸다. 내가 친구에게 말했다. 저 사람이 힐레어 벨록이야. 포드가 오늘 오후에 여기 왔었는데 저 사람이랑 절교했다더군. 친구가 말했다. 헛소리 그만하게. 저 사람은 악마 연구가인 알레이스터 크로울리야. 세계 최대의 악인이라는 악명이 붙었지. 내가 말했다. 유감이군. 파리 스케치 어니스트 해밍웨이 지음 송은주 옮김 낭독 김상자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듣고 싶은 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뭐든지 읽어주는 김상자의 오디오북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